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오늘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면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저녁부터 고속도로 통행 차량이 늘어났고요. 또 김포공항에도 승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약 500만 대, 그리고 제주도 여행객은 18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 나들이에 나서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들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스스로가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연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1,761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들 또 현재까지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구균진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사이 9명 늘어나 모두 1,7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9일부터 11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9명 가운데 5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3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경기와 충남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지역사회 발생 사례로 대구에서 3명, 경기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어젯밤 대구 인하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 숨지면서 모두 247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은 평균 2%대지만 70대가 10%, 80세 이상의 24% 등으로 고령일수록 급격히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완치돼 격리 해제된 사람은 모두 8,900여 명으로 9,00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서울 상황은 어땠나요? 서울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틀간 신규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의 누적 환자 수는 633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190여 명은 현재 격리 중인 상태고 나머지 430여 명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주요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해외 접촉 관련 확진자가 250여 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90여 명, 구로구 교회 관련 40여 명, 교회나 PC방, 요양보호사 등 동대문 관련이 20여 명, 은평 성모병원 10여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서 60여 명의 환자가 나와 가장 많았고 관악구에선 40여 명이 감염돼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어젯밤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중순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또 사용이 가능한 곳은 어딘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재난지원금을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카드사마다 홈페이지에 재난지원금 신청란을 만들고 있는데요. 신청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카드의 재난지원금만큼의 사용 한도가 부여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일종의 포인트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은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해당 기관에서 신청한 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면 됩니다. 당장 공과금 내기도 버거운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다음 달 4일부터 우선 지급받게 되는데요.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지원금 액수는 4인 가족 10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인데 지자체별로 이미 지역 지원금이 나간 곳의 경우에는 최대 20%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과 지급은 세대주만 할 수 있고요. 정확히 얼마를 받을 때는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 기한과 사용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신청해서 석 달 안에는 다 써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용처도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 소상공인 업체로 한정돼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석 달 뒤에 자동적으로 기부 처리가 됩니다. 정부는 기부한 국민들에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액의 15%만큼 세금을 깎아줄 방침입니다. 네,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길게는 엿새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집니다. 코로나 사태의 와중이긴 합니다만 모처럼 많은 분들이 연휴 이동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기는 모두 180여 편으로 3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김포공항을 통해 제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오늘 김포에서 제주 노선의 예약률은 97%, 3일인 일요일 제주에서 김포로 오는 노선의 예약률은 93%입니다. 사실상 매진인 건데요. 연휴가 이어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항공기 1,460여 편이 이처럼 김포와 제주를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뿐 아니라 연휴 기간 철도 이용객도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 하행선 열차편은 계속해서 매진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에서 부산, 여수, 목포, 강릉 등으로 가는 KTX표는 이미 예매가 끝난 상황인 만큼 다른 시간대나 이동편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구균진입니다. 네, 구균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지혜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부터 이른바 황금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대규모 이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오늘부터 최대 6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 여행이나 나들이 등 이동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2천 가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5%가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이동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동 계획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79%는 나들이, 여행 등 거주 지역을 벗어난 이동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15%는 인근 공원, 마트 등 거주 지역 내의 이동 계획만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휴에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철도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이동 계획이 없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로는 코로나19를 꼽은 응답자가 각각 71%와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19%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역 당국이 앞서서 연휴 기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도 자세하게 발표를 했다고요.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6일간의 연휴를 맞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자가용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자동차 손잡이 등을 소독하고 승차 전 소독제를 사용하고 출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또 이동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온라인 예매나 자동 발매기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주문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가능한 비대면 주문을 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네. 또 음식점에서 집기를 사용할 때는 위생장갑이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혼잡 시간대는 피하고 대화를 자제하면서 식사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쇼핑할 때는 물건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눈으로 확인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 타인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움직일 것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 숙박시설에서 식사를 할 때는 식당보다 룸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장했습니다. 또 이런 시설을 출입할 때는 발열 체크 등 방역 활동에 협조하고 리모컨 등 객실 내부 집기를 사용할 경우 수시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시더라도 개인이라던가 가족 단위로 또 소규모로 이동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또 3월 22일부터 이번 달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서 이번 연휴가 끝나는 5일까지 또 2주 동안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이후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염두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군요. 네,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방역의식을 감안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5일로 종료한 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다음 달 3일쯤 최종 결정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 총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최대 6일간의 황금 연휴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공동체 안전을 위해 개인 위생 수칙과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세균 총리도 이렇게 수위를 낮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3일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교 개학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요? 예, 아마도 다음 달쯤이면 이제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개학을 했다가 싱가포르에서처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한 달여 전부터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전국 학교에 배포하는 등 등교 개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무증상 감염 등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 달 등교 개학이 유력해지면서 교육부 등은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지침을 보완하는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지난 23일 기준 2만 400여 개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응 체계 수립과 방역 환경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99% 이상이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단 지역사회의 감염이 여전한 만큼 이 등교 개학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등교 개학의 시작 시점은 다음 달 11일 또는 14일, 18일 등으로 전망되며 고3, 중3 등의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상 이제 상급 학교로의 입시를 앞둔 중3과 고3 학생 우선적으로 등교 개학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석 달이 넘게 이어져 왔잖아요. 아이들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5월 가정의 달과 황금 연휴를 맞아서 어린이가 궁금해하는 코로나19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그런 어린이 특집 브리핑을 진행을 했네요. 네, 어린이 특집 브리핑은 이 질문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답변에는 정은경 본부장과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등이 참가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은경 본부장의 어린이 특집 브리핑에 관한 리포트가 저희 TBS를 통해 보도가 자세히 나갔었죠? 네, 맞습니다. 예, 관련 내용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네, 살펴보도록. 지금 리포트가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함께 다시 보고 한번 오시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쥐고기 먹으면 진짜로 걸리는지도 궁금해. 코로나 많이 아파? 엉뚱하면서도 진지한 두 어린이의 질문입니다. 한창 친구와 뛰어놀고 싶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아이들도 참 답답하고 궁금한 것도 많을 텐데요. 방역 당국이 아이들의 질문을 받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답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나왔을까요? 코로나19 걸리면 수술해야 되나요? 코로나19는 얼마나 작은가요?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면 안 되나요? 아이에게 생일 파티는 중요한 행사죠. 안타깝지만 당분간은 조심해야 하니까 영상으로 친구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에 걸렸었던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 안 되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다 치료하고 퇴원했기 때문에 괜찮다면서 친구를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들도 무척 궁금할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는 없어질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그대로 사라질지, 사라졌다 가을에 다시 올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어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린이들도 어른도 전 세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문제겠죠. 본부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공부를 해야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아이의 눈에 정은경 본부장이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그 누구의 칭찬보다 정 본부장에게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꿈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BS 이민정입니다. 네, 좋은 취지의 브리핑을 잘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5월 중순에 초중 고등학교 등교 수업을 재개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감염병 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서 등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하네요. 네, 유은혜 부총리와 전문가들은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를 찾아 등교에 대비한 학교의 방역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 결정하면 학교도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별 방역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모든 준비를 완료하도록 조처했다며 99% 이상 학교에서 비상 운영 계획과 비상 연락 체계를 수립 마련하고 예방 수칙을 게재하는 등의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학생 증상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등교 후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방역 지침을 강화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지금 타격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3%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면서 숙박, 음식점업, 운수, 창고업 등 서비스업 생산이 4% 넘게 줄면서 200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옷이나 화장품 등의 판매가 줄면서 1% 감소했습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모두 하락해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 통계청은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며 이달부터 세계적인 수요 위축에 따라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며 광공업 생산 등으로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업 심리도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수출 기업들 상황이 안 좋은가 보네요. 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이 기업 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나빠져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에서 이달 전산업 업황 BSI는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내린 51%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극심했던 2008년 12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중 제조업 업황 지수는 52로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제조업 기업의 타격이 컸습니다. 네. 기업 경기 실사지수란 이 기업가의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 체감 경기가 나쁘다는 뜻입니다. 이 한은 관계자는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과 유럽 경기가 나빠진 사실이 이 수출 기업 심리와 연관이 있다며 수출에 있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이 전체 대기업 심리 지수도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앞서서도 잠시 언급해드린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의결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전 국민은 다음 달 11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 네. 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분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또 신청 일자들을 잘 체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우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 간단하게 들어보겠는데요. 미국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미국 CNN 방송은 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이 미국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돌아오는 게 불가피하다며 올해 하반기 2차 유행이 닥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남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응 조치들이 잘 시행되지 못할 경우 나쁜 가을과 나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 하반기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지혜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오늘이 100이틀째 되는 날인데요. 최근 열흘 넘게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100일간을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우한 지역에서 이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을 했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월 3일부터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처음에 의심 환자가 열이 있고 폐렴 증상이 의심이 되는 환자가 처음에 1월 13일 날 나왔는데 네. 신고돼서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그런 코로나19의 감염증은 아니었는데 예. 그러다가 1월 19일 날 이제 입국한 중국인 분이 검역 단계에서 호흡기 증상과 발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서 이제 최종 확진을 한 일본 환자가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입국하지 않고 바로 검역 단계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 이후로 쭉 환자 발생이 좀 소수로 있다가 2월 11일부터 확진자 0명이 나오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사건 중심으로 또 경북 청도 대남병원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요. 다행히 잘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주로 이제 감염 유행이 이제 해외 유입 사례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보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참 몰랐던 부분이 아직도 많고요. 물론 이제 예. 많은 부분을 알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확실한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감염병이지만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근에 잘 동참하면서 확산세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함께 경험하고 또 이런 마스크, 손위생, 또 거리두기를 통해서 총선도 무사히 잘 치러내고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위기가 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또 하나의 또 위기 극복의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정말 많은 고비와 위기를 겪어오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과 또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총선도 잘 치르게 됐고 또 지금의 이 안정세를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전쟁을 치른다 이런 말이 있죠. 첫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고 네. 두 번째 전쟁은 바로 이 경제 충격과의 전쟁입니다. 일단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1분기였어요.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1분기의 경제 성장률, 우리 이제 한국은행 발표는 마이너스 1.4%. 분명히 나쁜 역성장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선방을 한 것이고요. 예. 우리의 예상보다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봤더니 1분기라는 것이 1월, 2월, 3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까지만 해도 실은 코로나19의 충격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월의 힘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게다가 1분기만 놓고 보면 우리의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뭐 이 전자 관련 IT 관련한 대기업들이 일단은 선방을 이제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괜찮은 거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문제는 이제 2분기입니다. 4월, 5월, 6월은 아마도 좀 안타깝지만 예외 없이 예. 가장 최악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문제는 2분기가 바닥이냐. 예, 그리고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뭐 빠른 회복은 아니더라도 네. 회복이 나오느냐라는 즉 2분기가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그것이 가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뭐 경기 거의 최악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뭐 피해를 받냐 안 받냐 했을 때 소상공인 분들은 90% 가까이의 피해. 전체 국민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국민들은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직업군이. 네. 또 안정적인 고용 있는 분들도 이렇게 했는데 예외 없이 거의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는 상당한 피해를 봤다라고 이제 응답을 한 그런 설문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희망적인 것은 또 이따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방역이 계속 이어진다면 또 우리만큼의 이 수준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안정세가 찾아들게 된다면 우리는 실은 제조업에 예.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가령 정반대인 유럽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관광 같은 것들이 주력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산업군을 봤을 때 우리 같이 이런 실제 생산의 여력이 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국가들은 빠른 반등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또 이런 희망적인 전망도 좀 함께 해주고 싶습니다. 네. 2분기가 바닥 또는 이제 바닥에 가까운 정체기가 될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기를 좀 잘 극복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무기로 해서 네. 조금 어떤 반등 동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해보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이렇게 10명 내외로 유지가 되고 있고 확진세도 잦아들고 있는 지금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이 바로 어떤 새로운 방역 체계로 변환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기존에 해오신 것을 잘 유지하시는 게 우선 중요하겠습니다. 네. 손위생, 마스크를 통해서 비말 접촉을 차단하고 신체적인 거리두기, 또 밀집한 장소를 피하고 유증상자는 이용하지 않고 선별해서 걸러내고 또 선별 검사 잘 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시고요. 아무래도 생활 방역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방역 수칙들이 이제 각 우리 생활에서 일할 때 뭐 여가할 때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것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행정 지도나 명령 같은 것 아니면 또 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이렇게 정착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한 시점에서 언제든지 재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재유행을 어떻게 빨리 찾아낼 것인가, 특히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모임과 같이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준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다시 그러한 대규모 유행이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제 준비하는 것, 충분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방호품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런 대규모 발생 시에 중앙정부, 지자체 또 민간 자원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협동해서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이런 매뉴얼이나 필요한 경우에 모의 훈련 같은 것을 해서 대유행에 대한 대비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을 하더라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기본적인 수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겠네요. 또 그 외에 조용한 전파를 방지하는 부분, 또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의료 시스템을 잘 정비해 두는 부분,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서서 저희 TBS 기자들도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내용이실 만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국회에서 드디어 의결이 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드디어 확정과 결론이 네. 났습니다. 그 어젯밤. 단어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드디어. 네, 드디어가 됐어요.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네. 이 일처리를 했습니다. 당초에 전 국민이 아니라 하위 70% 가구였었는데요. 네. 일단 지급 대상, 긴급재난금의 지급 대상은 전 가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액수는 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최초에 나왔던 안인데 가령 4인 가구가 100만 원으로 해서요. 네. 1인 가구가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이라. 저것은 당초에 나왔던 초안과 이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청 방법도 이미 이제 지자체에서 해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제 저 액수를 신용카드사에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자신의 카드에다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오프라인 창구에 가서 선불 카드를 이제 받아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받으실 분들은 자신이 이제 쓰고 있는 신용카드 같은 거에 이제 연계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저거는 뭐 어렵지도 않고요. 네네. 해보시면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하신 게 그럼 언제 지급이야?라는데 네. 두 가지 일자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4일 그리고 5월 13일입니다. 4일, 13일이요. 4일은 일단 저소득층 가구, 어려운 예. 분들에게 먼저 지급이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전 국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5월 13일이 개시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11일에 이제 그 전에 신청을 해놨다면 13일부터는 이제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받게 되는 것은 이미 지자체에서도 받으셨겠지만은 쿠폰, 그러니까 바우처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은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준다는 성격도 있지만 네. 단기에 돈을 집중적으로 내수에 투입을 해서 소위 말하는 경기 엔진을 돌리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현금으로 만약에 지급했을 경우에는 저축을 해버리면 이게 돈이 굳어버리잖아요. 돌지 않죠. 네, 돌지 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 4일에 받는 분들은 현금도 가능하지만 전 국민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품권 방식으로 이제 지급이 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조금 재정에 대한 문제이기는 한데 소득 하위 70% 가구였을 때는 약 한 9조 6천억 정도의 이제 추경안이 필요했었는데 예. 전 가구로 바뀌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체 한 14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중앙정부, 지자체 나누게 되니까 네. 최종으로 2차 추경안,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만 해결하려는 이 긴급 재난 추경안은 12조 2천억 원으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러 이슈들이 다 정리가 됐고 마지막에 기부금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3개월 내에 신청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이제 기부로 의제하고요. 네, 자동적으로 기부금 전환이 되죠. 하고 돈을 받았다가 기부하는 것도 역시 이건 적극적 기부, 자발적 기부 이렇게 두 가지 나누게 되고 네. 하신 분들은 15% 세액공제.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예, 예. 정부가 준 돈을 다시 그럼 받으면은 이건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건 고용유지 지원금 기금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가 되면서 참 시작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모든 사안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13일부터 이제 받을 수 있다. 이것만 딱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그 13일 이전에 미리 신청한 분들은 네. 13일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네. 그 이후에도 뭐 오프라인 신청을 받잖아요. 5월 18일부터. 네. 그럼 그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또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급이 이번에 되는. 이제 지자체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젊은 층 특히 이렇게 온라인 베이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용카드랑 연계해서 미리미리 받는데 네. 어르신들은 이게 뭔지 막 답답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런 분들은 이제 좀 날짜를 약간 뒤로 해서 오프라인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네. 그 선물 카드를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은 나는 할 줄 모르는데 하는 경우는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변 주역센터에 가시면은 네. 딱 체크해가지고 지급을 할 겁니다. 카드로요. 그거를 네.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예, 오늘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 번 정리를 자세히 해드린 만큼 잘 체크를 해두셨다가 날짜에 맞춰서 잘 지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황금 연휴 기간이 시작됩니다. 최장 6일 정도를 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 어제 저녁부터 김포공항에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네, 뭐 김포공항이 갑자기 뭐 이럴 정도입니다. 네, 정말 현재 오랜만이죠, 이런 모습이. 오랜만이에요.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고요. 하루 정도만 더 연월차를 쓰게 될 경우에는 상당 기간에 이제 이게 휴가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네. 주요 지금 리조트들의 평균 예약률이 87%, 유명 리조트나 이런 숙박 시설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의 예약률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황금 연휴라면은 작년에 이맘때였다면 다 어디로 대부분 갑니까? 해외 여행을 떠났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해외 여행을 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서 네. 대부분이 다 이제 국내 여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뭐 인기 많은 곳이 제주도, 뭐 속초 이런 곳들이 이제 인기가 많을 텐데 네. 지금 거의 설문조사를 보면 이런 큰 여행이 아니더라도 거의 70% 이상은 이제 나들이를 하겠다는 외출 그런 계획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가정의 달 황금 연휴에 거의 상당수는 여행을 가든 외출을 하든 일단은 밖으로 나가실 것이다. 이렇게 네.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코레일 같은 KTX 부분도 열차가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 중국에서는 보복 소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안 썼던 돈을 어쨌든 빨리 써서 내수를 살리는 거니까 이런 교통에 대한 공급 부분도 지금 추가로 공급을 한다라는 것 측면도 하나 있었고 이것도 뭐 하나 덧붙여 말하면 지금 이게 외출을 하고 나들이 여행을 갈 때 뭘 많이 이용하느냐 거의 승용차를 응답을 하셨어요. 예, 방역 당국에서도 자차 이용을 예. 1순위로 권장을 했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또 뭐냐면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국제유가 폭락에 예. 투자하셨던 분들은 막 되게 안타까웠겠지만 휘발유 가격이 지금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출하는데 기름값의 부담은 상당히 이제 덜해서 방역 당국도 섞이는 것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라. 네. 또 뭐 어쨌든 기름값 떨어져서 네. 이것도 좀 선순환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 또 거기에 더해서 뭐 당연히 뭐 방역 차원에서도 자차 이용이 네. 예, 조금 더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18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입도 기준을 강화를 했다고요.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제주도는 본격 방침을 밝혔는데 아예 체온부터 해서 이 37.3도 조금은 낮춰졌어요. 원래 37.5도였는데 네. 37.3도가 넘으면 아예 입도 제주도를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미열만 있더라도 네. 선제적인 방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공항 내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쭉 이동 통로를 해서 선별 진료소 같은 것들을 따로 이제 마련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예. 제주도 내 실내 관광지 같은 부분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이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이제 나가주세요. 원래 이거는 안 되죠. 손님한테
나가주세요를 할 수가 없지만 마스크를 안 낀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뭐 그런 경우였고, 강원도 일가에도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여행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엔 자체적인 열화상 카메라를 지금 대규모 공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아마 열화상 카메라를 이 장치를 해서 방역에도 마지막까지 더 가하겠다라는 것들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인 상황 가운데 간만에 황금 연휴라 다들 이렇게 안전하게 여행 잘 다녀오셨으면 오셔야겠습니다만, 하지만 또 방역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이동함에 따라서 감염에 대한 위험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확진자 수가 있지만 아직 선별 검사로 발견되지 않은 조용한 전파자, 특히 이제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또 증상이 있지만 은폐하고 검사받지 않는 감염원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다중이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될 때 이제 그런 분들에 의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끈을 놓아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우선은 방역 당국에서는 각 여행할 때 필요한 상황별로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리플렛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동수단이라든지 또 휴게소, 또 관광지나 식당, 또 쇼핑이나 숙박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를 이용자, 또 이제 관리자 이렇게 해서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텐데, 손위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렌트카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썼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소독을 하고 이용한다든지 환기를 하고 이용한다든지, 또 아무래도 식당 같은 데는 마스크를 또 벗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그 식당에서도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몰리는 시간에 이용하지 않기라든지, 또 손을 통한 접촉이 또 식당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 식기를 사용하고 손위생을 자주 하기, 이런 세부적인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증상이 의심돼서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여행을 가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또 다녀오신다든지 또 여행 중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조기에 선별 검사를 받아서 코로나19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행 중에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이 세세한 부분에서도 세부 지침들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 짚어주신 대로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부분 기억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확진세가 눈에 띄는데요.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이란을 넘어서 세계 8위로 올라갔네요, 러시아가. 네, 러시아는 초기 코로나19 유행 때 초기 때 중국과의 국경을 일찍 봉쇄한다든지 우리나라로부터 입국도 막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여러 가지 IT 기술이나 또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 이런 조기 방역 조치를 잘 했었는데, 아마 이제 유럽에서 이제 대유행을 하면서 유럽에서 전염된 코로나19 감염에 의해서 최근 아주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진단키트의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무증상 감염자들이 러시아에서 좀 특히 더 많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러시아의 추세가 좀 가장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증상자가 많은 상황에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됐네요. 그리고 또 유럽 국가들에서는 중국의 책임론을 주장을 하면서 소송 움직임을 보였다는 그런 내용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을 겨냥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때리기가 공격이 시작됐는데, 올 11월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는 재선이 걸린 문제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은 무엇이었냐? 사상 최고가를 가졌던 주식시장, 사상 최저 실업률 3%대였었으니까요. 경제였는데 코로나19로 지금 와장창 본인의 치적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11월 대선에서 포석을 짜려면 여기에 대한 책임론이 나 때문은 아니다.
코로나19인데 그것은 결국 중국이다라는 이제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앞으로 중국에 대한 공격은 그 미중 무역 전쟁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펼쳐질 가능성도 코로나19 이후에요. 좀 확실히 상당히 네.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 비난의 화살을 좀 다른 곳으로 네.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군요. 그런가 하면 중국은 다음 달 21일에 연기됐던 양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양회라는 것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 아닙니까?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는 수순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우리가 보통 감염병의 어떤 종식을 선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우리 잠복기의 2배 이상 기간이 지나야지 우리가 이제 신규 환자가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종식 선언을 하는데 네. 코로나19는 좀 종식되기는 어렵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대 정치 행사를 통해서 어떤 중국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좀 과시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계속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한편 5월 1일부터 또 중국이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입국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정말 경제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개방 경제여서 상대국이 좀 빨리 개선돼야 우리도 긍정적인 효과인데, 우리에게 두 개 큰 비중 국가가 역시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아니겠습니까? 예. 중국은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부분을 완벽하게 극복은 아니지만 좀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좀 모습들을 보면 소비도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고 또 공장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네. 관련해서 아마 5월 21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텐데, 양회라고 두 가지 큰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인대와 함께 있는데 네. 여기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밝힐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 사전 말씀하셨지만 이미 5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막아놨던 해외 입국자를 풀면서 특히 네. 기업인은 신속 방문 같은 것도 풀고 있고요. 아마도 특수 목적 채권이라고 해서 올해 조심스러운 예상치지만은 한 4조 위안 정도를 돈을 풀 것 같아요. 이게 원화로 계산하면 한 700조, 뭐 680에서 700조 원 정도 되는 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니까요. 중국이 뭐 그렇게 재정이 좋지 않거든요. 예, 국가 예. 빈 문제도 큰데 아마도 저런 승부수를 시진핑 주석은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의 정치 입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네. 과연 중국이 5월 한 달 동안 흐름, 특히 5월 21일 양회에서 어떤 강한 경기 부양책을 나오느냐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영향이 있고요. 예. 또 하나가 미국이 이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오픈하잖아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 재개를 선언하고 나서 미국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서 모두에 밝혔듯이 아직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V자 반등의 어쨌든 흐름을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이동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자체 방역 수칙 잘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 여행지에서의 안전, 또 산불 예방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BS